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자그마한 사업체를 운영 중인 한국인 홍재용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들을 하려니 조금은 쑥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에게는 보기 힘든 다소 특이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을 버는 재능이었죠.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나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었던 제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스웨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도 사귀고 학교도 다니며 다소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었죠. 다만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던 부분은 제가 항상 무언가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점입니다. 저의 고객은 친구들이기도 했고 동네 어른들이기도 했죠. 심지어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무언가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일찍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큰 재능이라고 생각했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뿐인 소중한 아버지였습니다. 스웨덴이라는 유럽 국가에서 동양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렸을 때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는 머리카락 색깔이 노란색이었고 생김새도 확연하게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한국인이었던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웨덴이라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본질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말씀하시던 말이었습니다. 스웨덴에 살고 있더라도 한국이라는 뿌리를 잊지는 말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죠. 그 때문에 저도 일찍부터 제 뿌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신념을 가질 수 있었죠.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작은 사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을 제법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면 아버지와 저는 이곳에서 부자가 되어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재용아, 지금 너에게는 너무 과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네가 괴물이 될까봐 이 아빠는 걱정이구나. 지금부터 재용이 네가 버는 돈은 이 아버지가 관리하마. 네가 성인이 되면 이 돈은 다시 너에게 돌려주마. 괜찮지? 아버지는 제가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벌어서 자칫 망가지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버는 모든 돈을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시겠다고 했죠. 저는 아버지를 완전히 믿었기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도 사실은 아버지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워하는 모국인 한국이라는 곳도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자 행복해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도 좋았죠. 그렇게 저는 한 살 한 살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고 사업체도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직원들이 늘어나 중소기업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20살이 되는 날 아버지와 근사한 외식을 하며 말했죠. 아버지, 그동안 모아두신 돈을 조금 사용하려고 해요. 제가 생각 중인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돈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성인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기에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도 제가 성인이 되면 그동안 제가 모은 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당연하게 요구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 돌아온 아버지의 발언에 제 뒤통수는 얼얼해졌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재용아, 미안한데 줄 돈이 없단다. 어차피 지금 사업도 잘 되는데 굳이 왜 모험하려고 그러니?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될까? 순간적으로 저는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지? 내 돈을 내가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에게 드린 돈이 얼만데 왜 없다는 거지? 얼마 전에는 큰 집도 구매해서 잘 살고 있잖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어진 아버지의 말에 완전히 멘탈이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재용아, 사실은 우리가 빚이 좀 있단다. 최근에 구매한 집 있지 않니? 그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렸어. 근데 그게 좀 일이 잘못되어서 곤란하게 되었구나. 그 이후로 고해성사와 같은 아버지의 말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제 귀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들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경악스럽고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장을 쫙 빼입은 인상이 험악한 남자들이었고 우리 집을 점유하며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인데도 그 사람들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집으로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도록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저였죠.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곳에서 몇 달 동안 살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였지만 몇 달 후에는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되었고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저 사람들을 피해서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이대로는 정말이지 숨통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아서 결국 저는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차마 아버지도 두고 올 수 없어서 강제로 데려 나왔죠. 아버지, 대체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집을 점유하고 주인 행세하는 건데요? 제발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저에게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시고 그저 빚이 좀 있다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답답했던 저는 스스로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은 이미 유치권자들에게 권리가 넘어가서 우리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을 담보로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내었고 늘어가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그 집은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간 것이었죠. 사실 그때 우리가 그 집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곧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강제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성인이 되면서는 나름대로 사업체로 성장하여 제법 큰 돈을 벌고 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모든 수익을 드렸더니 완전히 집안이 파탄나게 생겼다는 지금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아버지는 내가 드린 돈으로 뭘 하신 걸까? 그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했습니다. 재용아,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위쪽에 좋은 땅을 하나 경매로 받아놓았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정보니까 믿어도 된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돈이 없잖니? 그래서 말인데 네가 보증을 좀 서줘야겠구나.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당연히 해줄 거지? 아버지의 말에 저는 자동으로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저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제가 잘 나가는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내민 보증각서에 적힌 금액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 각서를 보고 있자니 여러 가지 이유와 감정들로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아마도 무서웠을 겁니다. 또 제가 이 각서에 사인이라도 하는 날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아직도 나에게 이런 거나 들이미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말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 각서에 사인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런 건지는 아버지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할게요. 부디 그러셔야 할 거예요. 당분간 연락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한참 일이 바빠지는 시기라서요. 건강 잘 챙기세요. 죄송해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고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데 매진했습니다. 그때의 시무룩한 아버지의 표정은 한동안 저를 괴롭혔지만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한 통의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저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스톡홀름 지역 법원. 등기의 내용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아버지는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알아듣게 말씀을 드리고 거절했음에도 아버지는 저와 저의 사업체 이름을 팔아서 큰 돈을 빌렸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 사업체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진 빚의 일부를 갚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앞으로의 제 생활은 노예나 다를 바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무리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라고 해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한 생각인가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너의 아버지 아니냐고 하실 건가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죠. 아버지와 의절하기로 말입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던 임시집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짐들을 모두 챙기기도 전에 저의 기구한 인생에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보이는 병원 진단서를 발견했죠. 해당 서류에는 배에 물이 차는 복수병에 대한 진단과 심각한 간경화로 인해 시급하게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까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조금은 예상됩니다. 아마도 바보 천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저는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드리고 회복 중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럴 거면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한 건지. 이식 수술 후 조금씩 회복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분이 왜 그토록 저를 괴롭히셨는지 저에게 남기신 거라곤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의 큰 빚뿐이네요. 한국에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저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토록 아버지가 다시 밟고 싶어 하던 한국 땅에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버지, 저 지금 한국이에요? 제가 아버지 조금은 원망해도 되죠? 전 그래도 아버지에게 할 만큼 했다고요?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